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3%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다수 후보의 당선을 희망하는 정당으로 제3지대를 꼽은 비율이 2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는데요. 여론톡톡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에서 곧 0.6명대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에게 윤 정부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과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노출된 뒤라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경찰이 정치인 피습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각 정당과 경찰 사이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모위원회를 소집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단장이 재작년 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김 감독이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기를 낳은 가구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고입 자금을 최저 1.6%의 금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서 발사한 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면서 시험 발사 현지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 비행 시간은 크게 과장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뭄은 없지만 엘니노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산을 찾는 사람들도 급증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에 재회인데요. 당내 공천과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을 둘러싼 엇박자로 갈등이 노출된 이후라 어떤 말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비공개 회동이고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오부터 오찬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에선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월요일 이 시간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이 이뤄지지만 한 총리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감염 우려 등으로 오늘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찬회동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첫 점심입니다. 또 양측의 갈등설이 불거진 뒤 8일 만입니다.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정 갈등이 전면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났고 이후 1시간 남짓 대통령 특별 열차를 타고 나란히 상경했습니다. 극적인 봉합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동시에 앙금이 여전하다. 20년 인연의 두 사람이 이전과 같은 완전한 관계가 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당시는 주변에 배석한 인사들도 많았고 재난 현장 방문인 터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대화는 천원의 아침밥 등 대부분 민생 정책 관련 이야기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오찬 회동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공정한 시스템 공천과 당내 화합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등설에 불씨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련 대응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가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입장 표명 수준이나 형식, 시점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퇴 거부 논란으로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이번 오찬 회동으로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경찰청장과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천심사 등 여야 각 당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이후에 국민의힘이 경찰과 대책 마련에 나선 거죠?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당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논의했는데요. 경찰은 정치인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순찰 활동을 가시적으로 늘리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 의원이 정신적 충격에도 빠르게 퇴원했다면서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상임위를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장사를 계속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따지겠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이 대표 사건 축소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총선 관련 여야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청산을 내걸고 야당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한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인사들이 민주당의 이른바 86 정치인과 대결을 준비하는 지역구가 늘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번 총선에 도전할 사람들의 출마 신청을 받고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을 떠나지 않고 공천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합류에는 선을 그었지만 총선 때 당내에서 역할을 할 여지는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인데 다만 유 전 의원의 등판이 당정 갈등이나 전통 지지층의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현 정부가 선거 때문에 일부러 위기를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모레부터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데 일정상 이르면 설 연휴 전 일부 지역은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제를 두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당내 의견을 모아 지도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유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은 일단 각자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이 주축인 신당은 다음 달 초 가칭 개혁미래당 공동창당에 합의했고 앞서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합당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대비해 영입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등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멋진 분들이 오고 있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전 앵커는 언론인의 정치권 행위라는 비판은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했고, 하 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 대비한 11번째, 12번째 영입 인재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초등교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에서 환영식을 갖고 이 전 총경은 여성 일선 지구대장으로서 경찰에 꽂힌 총경 계급으로 승진한 성공 신화를 일구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 전 교사에 대해선 전국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서울 서희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앞장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SLCM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지도했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했다고 전했는데, 우리 정부는 도발과 고리배기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해상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비스듬하게 솟구쳐 오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인 불화살 3대시 31형을 쐈다고 주장한 건데, 김 위원장도 현장에서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순항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구체적인 비행 거리는 물론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지상에서 불화살 3대시 31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하며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나흘 만에 같은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한 겁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을 쏜 건 지난해 3월 12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시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김 위원장은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핵 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하며 핵 추진 체계를 적용한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과 고리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연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수도 평양보다 열악한 지방경제 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지방공업 발전을 지시한 뒤 북한 당국은 관련 정책의 이행을 연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행 시간은 크게 과장됐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행 시간은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등 추가 사항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2발이 7,400여 초, 2시간가량 비행했다고 주장해 비행거리가 2,000km가량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새해 들어 벌써 7차례나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 접경 지역에서 총 350발의 포사격을 이어가더니 지난 14일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죠. 이후 19일에는 수중 핵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서해로 쏜 순항미사일을 나흘 만인 어제 동해 신포 일대에서 다시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1월 28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해군 사령관, 기타 지도 간부들과 함께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회 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쏜 북한이 최근엔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의 발사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만 놓고 보면 지난해 3월 이후 벌써 6번째인데요.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탄도미사일에 더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까지 확보해서 전략 무기 체계를 다양화해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유엔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를 그렇습니다. 금지한다는데 그 순항미사일은 엄밀히 보면 본인들 얘기대로 자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위반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군사적인 피로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북한은 발사 플랫폼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육지에서 발사한 걸로 파악되는데 어제는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발표했지요. 수중에서 가동하는 잠수함은 사전에 탐지가 불가능해서 발사 원점을 숨길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한 크루즈 미사일은 사전에 탐지가 가능한 영역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사실상 그 발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대응이 불가능한 음파를 그 수중으로 그 음파를 측정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수중에는 수많은 이제 그 물고기들이 그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고래에서 나오는 음파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남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등 대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해군 핵 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 억제력의 작용 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이상의 도발도 가능할 거란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대책 철저하게 세워둬야 할 때입니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피의자 A군의 서울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를 판단하긴 섣부르다며 A군 부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A군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6일 응급 입원 조치돼 병원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내일 응급 입원 기한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 입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감독의 연루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현직 프로야구 감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수사를 의뢰한 장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을 조사하던 중 배임 수재 혐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포수 박동원과 연장계약 논의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단 측 진상조사에서 장 전 단장은 해당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기아 구단은 소속 선수와 협상에서 금품 요구를 하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KBO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착수 7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장 전 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아는 최근 김 감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감독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김 감독의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오전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오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동시 접속자가 수백 명까지 몰리면서 예상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지금은 대기 시간이 점차 줄어 30분 이내로 짧아졌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에 최저 1.6%, 최대 3.3%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디딤돌이나 버팀목 상품과 같이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이나 기금이 등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최대 3억 원까지 최저 1.1%, 최대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샀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환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산율이 매달 1년 전 대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로 돌아갈 자리가 이제 보존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자녀들의 과외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무슨 2세까지 생각하냐.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저희 일반 직장인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명대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께 발표되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 수준이 거의 중세시대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 심각하다며 경악할 정도입니다. 네, 정부도 매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책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위원장님이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예,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셨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들을 네. 선진국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이 국가들 중에 합계 출산율 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없죠. 예, 그리고 선진국들 OECD 국가의 이제 합계 출산율 평균이 한 1.5명에서 6명 그래요? 정도인데 그 예. 절반 정도 수준이고 예. 그리고 더 문제는 2015년 이후로 사실은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저희도 뭐 저출생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내놨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출산 종합 운영 계획안을 이제 수정 발표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3월에 대통령 모시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네. 정책의 명확한 목표 네. 그리고 핵심 정책과 핵심 과제들을 발표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핵심적인 정책들 위주로 발표를 했다면 이번에 발표하게 될 그 재구조화,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산 기본 계획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쭉 이제 수립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4차 기본 계획이 21년부터 25년까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계획이 시행 중입니까? 2020년에 수립이 돼서 시행이 중인데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240여 개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정책 목표, 그리고 엄밀한 어떤 정책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관련성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선택 집중하고 또 추가적으로 1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여러 이제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정책 평가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좀 중장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시점은 사실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초에 저희가 2월 말 3월 요 정도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저출산 5대 핵심 과제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돌봄, 교육, 일, 가정, 양립, 주거 지원, 양육비 경감, 건강 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대책, 탄탄한 촘촘한 대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과제에 추가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3월에 발표를 할 때는 과제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의 정책,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해당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 예컨대 이제 집값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사교육, 교육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업이나 고용 불안도 있지만 양육을 일하면서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데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경쟁 압력을 높여서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제 귀결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요.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정책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경쟁 압력과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거냐. 국가와 사회,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뭐 촘촘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뭐 경쟁에 대한 불안이나 압력으로 이제 봤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부모급여 액수가 많이 올라서 사실 이제 체감하는 정도가 국민들 체감 정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출산을 하면 한 아이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첫째 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제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급여가 0세, 1세 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0세에서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산후조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임신 출산 관련된 이런 지원들로 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20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인데요. 그렇게 다 합치면 첫째 아이 기준으로 본다면 7세까지 2,960만 원 그리고 둘째는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 대략 3천만 원 정도 중앙정부가 7세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은 뭐 4천, 5천 이렇게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보육료 지원이나 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나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린 겁니까? 이전에는 뭐 이제 아동수당이 사실 이전 정부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부모급여가 상향이 됐다라는 것. 그 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부모급여. 네네. 그런데 해외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해외 같은 경우에도요, 현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는 국가들,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예. 파격적인 현금 지원은 없고요. 안정적인 아이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그리고 예. 다자녀일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률적으로 현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게 네. 그렇군요. 예. 예, 그 현금 지원이요. 근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 갖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분석한 바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예. 이 금액이 총량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한계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현금을 지원하면 받는 분들도 사실은 만족스럽고 예. 그리고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비용을 쓰는 대비 예. 효과성이 다른 서비스나 이런 지원 제도에 비해서 낮고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다. 예. 그래서 현금은 다른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교육이나 집값이나 네, 네. 독방 육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인데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건 예.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현금 지원과 함께 이제 육아 환경 지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좀 크게 늘려야 한다. 그리고 수당도 더 늘려야 하고 그 제도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5가지 핵심 분야의 과제들을 뭐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뭐 여러 이제 정책 효과를 보더라도 이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그 가성비 효과성이 체감도도 그렇군요. 높다라고 하고요. 예. 청년들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도 모든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예.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나 이런 노동 시간이나 근무 형태 자체를 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대책에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지원 방안, 그리고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그리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걸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게 만드는 권리를 그런 넘어서 의무화하는 것은 어때요? 네,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예, 의무화하고 싶고요. 청년들이 의무화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지금 현재 이걸 눈치가 보여서 못 쓰고 있나라는 걸 또 맞습니다.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의무화라는 것은 사실 이거를 언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휴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쓰게 하고 싶지만 대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 강제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리고 눈치 보고 쓰지 않게 만들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지원들,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이런 그렇겠네요. 방안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축 근로는 어떻습니까? 예, 요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 3월에 발표할 때도 육아휴직보다 더 방점을 찍은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요? 예, 예. 그래서 최대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근로시간을 부모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최대 이제 36개월까지. 그리고 급여가 깎이는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못 쓰게 하는 요인들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뭐 하루에 2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100% 보전하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가 대책을 고민할 때 이 2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쓸 때 대체 인력을 사실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다른 동료에게 업무 분담이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업무 분담을 하는 동료들을
응원하는 수당이라고 하죠. 예, 이 수당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중소기업이나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영세한 업체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될 대책에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 격차, 중소기업 못 쓰는 것, 그리고 남성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요. 남성들이 육아휴직이든 배우자 출산휴가든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유인,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쓰게 하는 걸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을 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제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이런 정책을 쓰세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두고 그걸 노사가 합의해서 취업 규칙에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특히 대체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대체 인력을 쓰고자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외국 인력 활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런 중장년 고령층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뭐 파견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그리고 지원금을 늘려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꼭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애가 안 생기는 난임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난임 지원 부부들 간담회를 하면 너무 가슴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진 게요. 원래 이 난임 지원이 이제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지자체별로 이제 지원 수준, 어떤 곳은 소득 기준이 있고 어떤 곳은 없는 이런 편차가 컸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을 이제 원하는 시술비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 칸막이도 이제 폐지하고 또 횟수가 제한도 이제 그 칸막이가 있었는데요. 형태별로 그것도 폐지하고 더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전에 본인의 이제 가입력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20대 여성들 중심으로 난자 동결 사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 미혼 여성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요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그 동결한 난자를 이후에 이제 그 출산할 때 쓸 때는 그 비용도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재작년이죠. 22년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기준에서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요, 난임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5만 명이 넘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게? 아이가 한 해에 태어나는 게 25만 명이 안 되는데요.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이 2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 원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는다면 사실은 획기적으로 출생할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25만 명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 벤치마킹하거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좀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해외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정책 하나만 가지고 온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뭐 서유럽이지만 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굉장히 노동시장도 경직적이고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이런 이제 문화였다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단행해서 출산율이 반등한 독일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과거에 굉장히 가족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그랬던 문화를 상당히 바꿔서 다양성이 공존하고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환경으로 이제 바꿔서 출산율도 오르고 이제 사람들의 만족감도 높아지는
그런 이제 좋은 변화로 이끌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잘 벤치마크해서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것도 바꿔 나가는 그리고 인식도 바꿔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다양성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가족 가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팍스라는 제도, 이 제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성인이 이제 가족 공동체를 꾸리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저출산 문제 얘기를 하는 게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그중에 더 이제 크게 변한 게 인식입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20대, 30대 청년들의 인식이 특히 결혼이나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는 것도 필요하고 실은 낳고자 하는 이 당사자들의 인식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22년도에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년 실태 조사를 보면요. 결혼에 대한 긍정 비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는 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가족을 꾸리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비혼 동거에 대한 긍정 비율이 81%고요. 그리고 심지어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 비율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결혼보다 다 높네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나 형태,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인식이 문제야라고 기성세대는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은 나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군요. 결혼 제도 안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에 대한 불안이 큰 겁니다.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 결혼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런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 결혼 제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가족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걸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인식 조사도 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럴 때 특히 우리 청년들이 변화된 인식에 좀 더 맞춰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피부에 좀 와닿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애 낳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책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지인을 내세워 화물 운송법인 4곳을 운영한 업체가 화물 차주들의 운송료를 가로채서 잠적했다는 보도를 최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실제 운영자 김모 씨는 범행 이후에도 비슷한 화물 운송 업체를 차리려고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1차 하청업체와 친분을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 차주들의 임금을 가로챈 화물 운송법인 A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고지된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법인 사무실로 등록된 이곳은 현재 아무도 있지 않은 듯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A사 등 4개 화물 운송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 씨가 잠적한 건 지난해 7월쯤. 이에 앞서 2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물론 화물 차주들의 운송료와 직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가로챈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7억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씩 10여 명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 한다 회사한테. 그리고 월 10%씩을 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간 거죠. 그래갖고 17억 정도를 못 돌려받아서. 잠적한 김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또 다른 화물 운송 법인을 차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거래하던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CLS 1차 하청업체와 신분을 과시한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1차 하청업체 소속 운송관리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넸다며 금품 로비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팀장 자기가 어떻게 구워 살면서 나한테 그래서 500만 원 가져갔단 말이야. 뇌물? 여태까지 받아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고소를 예고한 가운데 1차 하청업체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담당 직원의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들에게 일부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5억 원가량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LS 하청과 재하청업체에서 화물차주들의 먹튀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엔 대금 지급 시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청인 CLS가 하청업체의 대금을 다음 달 말에 지급하고 있다 보니 화물차주들은 한두 달 뒤에야 운송료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목돈을 쥔 하청, 재하청업체가 작정하고 돈을 가로챈다면 피해자들은 뒤늦게서야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꼴입니다. 원청인 CLS 측은 하청업체 대금 먹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시점이 개선돼야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러시아 대사관저 앞을 지나던 SUV 차량이 관저 앞 초소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초소 문과 유리창 등이 모두 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품재질 주가 조작으로 수천억 원을 챙긴 사건의 주범 이모 씨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주가 조작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잠적했던 이 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40분쯤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가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34억 원에 팔기로 하고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의 친형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세메스 전 연구원의 친동생이 기술 국외 유출 혐의로 구속되자 업체를 이어받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홍콩 법원이 오늘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대해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의 거래는 중단됐고 앞으로 임시 청산인의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 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헝다그룹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 빚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샤오원 헝다그룹 집행총재는 앞으로 그룹은 어려움과 문제에 맞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고 국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으로 매달 1억 1천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재벌 총수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크루즈 선박인 아이콘 오브 더 시스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선박 길이가 365m로 타이타닉호보다 5배 정도 크고 20개의 데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7,6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매년 봄철만 되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올해도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는 제법 내리지만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또 코로나 이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올해 산불 예상과 또 대책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올봄에도 산불 비상이라는 건데요. 원인은 뭡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기상 여건입니다.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해 가뭄은 없지만 고온이 문제인데요.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산불 발생 위험이 8.6%, 2도 상승하면 13.5%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2월에서 4월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 명절과 3.1절, 한식과 어린이날 등 연휴 기간 산행을 비롯한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것도 산불 위험을 키웁니다. 여기에 4월 총선으로 산불 감시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매년 537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500개 면적인 3,56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네, 2월부터는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산불 대응 대책이 뭡니까? 네, 올봄 산불에 대한 대응은 진화가 아닌 사전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7%로 가장 많고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30%로 2위입니다. 두 가지 원인만 억제하면 산불 발생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림청과 농진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농가를 찾아가서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 체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해 산불 인력 감소에 따른 산불 감시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 중서부 지방은 점차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제주도와 전남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위가 풀리니까 또 초미세먼지가 발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 어김없이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기가 정체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는 건데요. 낮 동안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아직까지는 대기 상황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차츰 중부지방부터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걸로 보이니까요. 오늘 나가실 때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그 밖에 중부지방의 대기질도 차츰 짙어지겠고요. 밤이면 영서와 전북, 경북의 먼지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먼지가 쌓이면서 내일도 공기는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경남 동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합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집니다.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제주도에 최고 10mm, 전남에 5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에도 대체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갯바위나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 주말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31%로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는데요.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높았으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9%, 7%포인트 올라 상위권으로 부상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역할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긍정 50%, 부정 40%,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긍정 35%, 부정평가 5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다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을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3%를 나타냈는데 제3지대도 24%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정치권 이슈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현진 의원 테러가 음모론 소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교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듣고서 여론톡톡 시작하겠습니다. 테러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퇴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세요? 예고편은 지난 서천시장에서 만나서 열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같이 올라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정책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눴다. 거기서 무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해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퇴 이런 문제는 아마 거론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나서 여의도 문법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견이 있었는데 조율 중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직격탄으로 사퇴 요구 거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웠던 거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시켰었다고 봐요. 이런 걸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기자회견을 통하든 간담회를 통한 어떤 형태든 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된 해명을 할 때 수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수위 조절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마도 좀 나눌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 그거를 잘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만간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 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통 이제 국회를 방문하거나 하면 기자들이 많이 묻잖아요. 이번에도 바로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어떤 입장,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질문을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을 답변은 예상이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민생에 대해서 경제가 힘든 이 시기에 대통령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단 하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나 또는 공천 이야기는 끝내지 또 내비치지조차 않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비공개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 이후에 관련된 오늘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론 톡톡 시간이기 때문에 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담의 형태가 됐든 어떻게든 풀어나갈 테니까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이 너무 염려 마라. 굳이 말이 앙투안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공천 부분일 겁니다. 근데 공천 부분은 어차피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남 부분에 이 영남 지역에 물갈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장하고 조금 조율을 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 그랬다고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했다고 하는 순간 당무 개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여긴 네 글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으로 가되 아. 영남권은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수시 영전을 이야기하겠죠. 예. 영남은 전략, 수도권은 시스템, 수시 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좀 보여주세요. 자, 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1%포인트 떨어졌는데 부정평가가 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습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보면 조금 이제 민심에 있어서의 예. 일종의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부조화 들어요. 현상이요? 예, 저는 이제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우리 도표도 보면은 1월 2주, 3주, 4주까지 아주 완만하게 지금 이제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네. 하나 이제 그 특이한 거는 보통 1월 되면 이제 대통령이 연두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거거든요. 예. 지금 민생 토론회 6차까지 네, 했단 네. 말이에요. 그 굵직굵직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는가? 오히려 오늘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평가 관련된 부분이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통상적으로 뭐 30, 60 법칙 또는 25, 65 법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 25%, 예. 부정이 65%로 넘어가면 그거는 거의 레임덕이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예. 지금 뭐 거의 65%에 육박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5% 정도 높아졌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과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속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그렇군요. 우리 배종찬 예. 소장이 얘기한 식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이 전 지역 같은 데서 많이 떨어졌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보면요? 지역별로 예. 보면 서울도 지난주 58%에서 64%로 떨어졌고 인천도 보면은 저렇게 낮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참 흥겨운 거는요. 대구 경북을 한번 보세요. 대구 경북이요? 저게 지금 긍정하고 부정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49%대 47%. 그리고 PK는 완전히 뭐 38대 56, 오차 범위는 완전히 벗어난 거. 이런 식이 됐을 때 과연 결국은 영남이 예. 국민의힘에 아주 핵심적인 지역 기반이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민심의 부정화 현상은 예.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보통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긍정평가는 높아지는데 당의 지지도는 답보 상태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한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용어로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선거가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힘의 균형추가 빠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과 관련돼서 일단 보이지 않게 대통령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부정평가 이유, 긍정평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예.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예. 사실상 윤한 충돌이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이걸 풀어야 된다. 예, 예. 자, 지금 바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갤럽 조사인데 부정평가 이후로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소통이 미흡이 11%,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9%로 직전 조사보다 더 뛰어 올랐어요. 예, 그 예. 이야기는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아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화면 보시면 두 번째인 소통 미흡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합하면 20%입니다. 예. 가장 첫 번째 경제, 민생, 물가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더 디커플링된 상황에서 31%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갤럽 조사에서 52%인데 당대표 역할 수행, 자, 여론조사도 보여주세요. 대통령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대통령은 31, 예. 이재명 대표는 35, 예. 한동훈 위원장은 52입니다. 52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만큼 정당 지지율이 따라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52%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이런 속에서 오늘 오찬을 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여론을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정무수석도 있고 국정상황실도 있고 그럼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 나 알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제 오찬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걸 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위기예요. 지금 긍정이 35%, 부정이 59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인 이번 총선에서의 프레임이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52 대 35, 무려 17%포인트가 한동훈 위원장이 높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선거전을 어떻게 해가야 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문제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혁신하겠느냐. 나는 또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신하겠느냐.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거나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본인의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그렇군요. 지금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행보가 지금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당 대표를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좀 있어요. 보면 지난 6월 조사 때 32%, 11월 조사 때 31%, 그리고 최근 조사 때 이제 35%가 나온 거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됐기 때문에 52% 나온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거의 30%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여론 톡톡 시간이니까 실은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말이죠. 지금 60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게 50이고 잘못하다가 무려 47%. 연령별로 저희 준비했습니다. 보실래요? 60대를 한번 보시면요. 60대요.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보면은 60대에서 50대 47이라는 거는 거의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보수를 제가 보니까 보수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55인데 못하고 있다가 40%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수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핵심 지지 계층에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때 이걸 주도를 하려고서는 안 된다는 걸 갖고 있는 거죠. 빨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이 문제를 나가야 된다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요. 35%라고 나왔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그런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교를 해보면요. 서울, 인천, 경기, 중도, 무당지에서 다 집니다. 그런데 선거를 어떻게 치르죠? 그런 경우에. 더 나가서 이 하나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1월 2주째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정부를 견제하라는 게 51%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견제를 담당할 이재명 대표의 긍정평가는 35%밖에 안 나오냐는 거죠. 따라 흥미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 견제론하고 정부 이제 나름대로 지원론하고 51대 35가 16%포인트가 났는데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해서 여당 지지할 거냐 제1야당 지지할 거냐 제3정당 지지할 거냐 물어보면 갤럽 조사 있었죠?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럼 그게 33, 24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당 후보가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여론조사예요.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제1야당, 여당 같은 경우에 33%를 얘기하면 견제론하고 심판론 얘기할 때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2%가.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실은 51%의 야당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얘기하는 51%는 쪼개진다는 거죠. 제1야당으로 33과 24로 쪼개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이 정권 심판에 있어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흐름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은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지금 위기는 민주당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혁신이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움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객공천이든 전략공천이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친명공천하겠다, 찐명공천하겠다 그래가지고 친명 세력이 친문 세력을 공격하는 이러한 식의 나름대로의 공천 파동에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은 고전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화면을 지금 계속 지금 이 자료 화면을 예.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요? YTN이 잘 준비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까지 예. 같이 이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총선 구도가 중요하다. 예. 선거는 구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구도로만 놓고 보면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여론톡톡을 애청해왔던 분들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한 50% 되었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런데 그 거품이 빠진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영준 석자 예. 교수께서 계속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 설명을 덧붙였던 그 분석을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그 거품을 빼기 위해서 제3지대 다수라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국민의힘 33, 제1야당 민주당 33이에요. 그동안에는 제3지대 다수가 합해져서 두 개 합하면 57%죠. 예. 그래서 50%대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당이 유리한 이 총선 구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많았는데 왜 민주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른바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걸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 분석해서 자의 가르니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수사 끝내고요. 60대 피의자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진 1차장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A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A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를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총장은 사안의 성격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특별수사팀 구성 등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산지검은 1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범죄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적 물적 보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행 영상 분석, 추가 DNA 감정, 피해자 의복 정밀 감정, 휴대폰 포렌식, 필적 음성 감정, 통합 심리 분석 등 철저한 과학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및 계좌 거래 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의료 기록 분석, 주치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친인척과 지인, 현장 목격자,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통화 내역상의 다수 통화자와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A는 작년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하여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가 13cm인 칼로 개조를 하였고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유를 적은 글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범행 직후 외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도 작년 6월부터 피해자가 참석하는 총 5차례 행사에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착용 의복에 대한 정밀 감정, DNA 감정 및 영상 분석, 피해자 담당 주치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개조한 칼로 범행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칼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깃을 관통하여 왼쪽 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길이 1.4cm, 깊이 2에서 2.5cm의 자상을 입었으며 목 안의 경정맥 손상까지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공범이나 배후에 대하여 컴퓨터, 휴대폰 포렌식,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1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심리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A의 부탁에 따라 범행 이유가 기재된 메모를 외부에 발송해 주기로 승낙하고 실제로 일부 발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특별수사팀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행 배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과학수사와 인적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직접 충실히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재상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세 남성 김모 씨 살인 미수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범행 계획 문서를 언론에 전달해 주기로 한 70세 남성 역시 살인 미수 방조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범행 동기 파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피습으로 피해자 이재명 대표 왼쪽 목 부위를 찔러서 길이 1.4cm 깊이 그리고 2에서 2.5cm의 자상을 입었다는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살인 미수죄 외에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이 됐어요. 예,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돼야 될 사안으로 보세요.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뭐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뭐 간접적이든 부분적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들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적용했군요.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조금 전 회동이 종료됐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집무실로 옮겨서 30분 정도 차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비대위원장, 저는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영세 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간의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실에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원 공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짧게 받겠습니다. 대표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대통령께서 뭐 10년을 맞이해가지고 뭐 어떤 지금 교육에 대한 뭐 입장이라든지 뭐 기자들 접촉 아니면 언론과의 뭐 간담회 이런 부분 계획을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것도 없었나요? 예, 오늘 뭐 주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뭐 말씀 나누신 건 없잖아요. 총선 어떻게 임해야 된다던가 그런 말씀은. 오늘은 뭐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 얘기도 전혀 없으실까요? 네, 없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민심을 전달하셔야 될 텐데 여러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언제 어떻게 좀 전달하실 계획이신지. 김건희 여사 관련도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 관련도 그렇고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서 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퇴 요구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그 이후 당정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없으셨나요? 네, 오늘 뭐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점심 자리는 대통령실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뭐
요청이라기보다는 뭐 식사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서 초청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생법안 관련해 주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안이나 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없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여야 간에 그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현장에 워낙 어려움이 심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그냥 여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지 않고 그냥 묵과한다면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상을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협상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택이랑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다른 건 지원하든지 뭔가 지시가 있다거나 뭔가 논의가 된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철도 지하화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서로 나누고 또 이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송 인터뷰 출연하셔서 중대재해처벌법 재논의 가능성이 많다고. 누가요? 김진표 의장님. 혹시 뭐 원내대표님 간에 협상이 진전이 있거나 위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 협상 과정에 있고요. 그날 본회의 중에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뭐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다만 민주당 의총 결과가 그날 언론을 보니까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이 현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이 유예를 안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제가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사실은 월요일날 양당 원내대표 간에 오찬 회동이 있는 날인데 오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 주 본회의 전에 만나서 또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비대위원장님하고 나오신 대화 중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늘 만남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저 감정 갈등 이 연예인으로서가 종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니까 그지? 네. 분위기는 혹시 뭐 화기애애했다고 보면 될까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님이 직접 와서서 설명하진 않으셔가지고. 당사에 들어가셨는데 말씀이 없었는가요? 보시지 않았어요. 응? 안 하셨어? 그 분위기를 이야기 그냥 평상시 하던 당정 협의 분위기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보다 더 오찬 시간이 긴 3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얘기를 가장 오래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민생 이야기 가장 오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로 충돌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만나서 2시간 동안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윤재욱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직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는 말을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해서 또 여야 협상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태원 특별법 또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이 아까 예상한 대로예요. 그렇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예. 윤재욱 원내대표가 인터뷰 말미에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핑 말미에 이쯤 아시죠?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 이야기는 어떤 질문이 와도 그냥 민생이라고 답변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올 것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 내용은 실제로는 이건 어디까지는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1%고 긍정, 부정이 63%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 평가 이후 소통과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합해서 20%인데 이야기를 안 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질문을 했었어야 돼요. 누가 기자분이 좀 예리하게 질문하려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이걸 물어보면 이건 진실이 아닌 걸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두 사람만 한 20분, 30분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요? 글쎄요, 그런 중요한 거를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여럿이 만나서 밝히지 않았을 뿐 그 정도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다. 뭐 비공개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거는 어차피 왜냐하면 선거가 7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것도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혹시 민생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뭐 예를 김경률 거취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 얘기한다고 한다는 거는요. 상대로 엄청난 나름대로의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결국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1차, 6차까지 민생 토론회를 했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가장 큰 프리미엄은요.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거기 안에 뭐 정무수석도 있고 그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문제가 전달되지 오늘 뭐 저 문제를 가지고서 당정이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실제로 저 문제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이 문제를 혹시 이야기했느냐라고 물었는데 관련 문제 언급은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김명준 교수님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추정하는 겁니다 하면은 다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했다라고는 절대 확인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오찬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 오찬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초청 형식으로요. 만났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비서실장하고 수통수석도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고요. 이관섭 비서실장도 보이네요. 저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예민한 문제보다는 그렇겠네요. 저 목적은 그럴 가능성도 뭐냐면요. 있겠네요.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로서 대통령실이 초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식 브리핑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은 없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그 회동 장면, 오찬 회동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무수행 평가는 좀 일단 첫 조사였는데 50% 넘게 나왔고요. 그런데 최근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양자 대결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보면은 이재명 대표 45%, 한동훈 위원장 42%, 또
저렇게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각지세. 호각지세다. 이번 총선은 기존에 예. 한 위원장이 등장하기 전만으로도 윤명 대첩이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훈명 대첩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견인할 수 있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냐.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견인할 수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디까지냐에 총선 결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 수행 평가는 따로따로고 이건 가상 대결이거든요. 실은 양자 대결. 제가 볼 때 예. 지금 가상 대선 양자 대결 구도가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 아니 지금 2027년도에 선거인데 제가 볼 때는 예. 저렇게 해서 하다 보면요 선거 구도를 그냥 거대 정당끼리 싸우는 거로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3시대 신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저런 조사는 제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모두가 지금 이제 총선에 직결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로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짧게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이 대결 여론조사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국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중계가 많아서 흐름이 좀 끊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정당들은 험지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전국이 험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송동지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수박도 안 됐을 거고, 처단될 사람으로 지목되지도 않았을 텐데,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야권을 재건하고 확장하려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복지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공약 내고 했던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야경자 저희 한국의망 대표님이 이제 합당을 해서 양현재 대표님이 살아오신 길이 대한민국의 많은 금기시되었던 것들을 깨부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삼성전자의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가지고 그때는 미스 양이라고 불리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에 계신 분들은 정치의 측면에서만 너무 이거 바라보신 것이 아니냐,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에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합당은 그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들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혁미래당, 여기 개혁신당인데 개혁미래당의 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왜 개혁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신당 자체이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랑 상당히 이름이 일치하는 돌림자 문제. 우리가 지금 미래 돌림자여서 그런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답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개혁이 돌림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다가 보니까 미래하고 개혁을 이렇게 합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이름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의 간판 스타 김민선이 지난 2013년에 이상화가 세운 1000m 한국 신기록을 10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김민선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 1분 13초 사이의 한국 신기록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이상화의 한국 신기록 1분 13초 66에 0.24초 앞서는 기록으로 골인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도 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지방은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날이 온화한 탓에 지금은 잠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